제가 기자 시절에 이제 특허청 기사를 몇 권을 썼거든요. 특허청에 경찰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특허청이에요. 특허청에 경찰이 있어요. 상표 경찰이라는 경찰이 제가 기자 때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들 이야기를 썼었거든요. 특사경이죠, 이게 특사경. 특사경, 네 맞습니다. 네. 특별사법경찰관. 이런 그 정부 부처마다 행정부 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경찰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하고 우리 제일 쉽게 보는 게 이제 철도역에 보면은 가끔 이제 그 철도청 특별사법경찰이라고 돼 있고 기차역에서 이제 경찰복 입고 돌아다니시는 때 보면은 잘 보면 특사경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에는 문화재 범죄 담당하는 또 특사경이 경찰이 있고, 예, 식품 관련해서 뭐 원산지, 그렇죠. 소금 이런 네. 다 특사경에서 하고 있어요. 식약처 특사경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경찰의 모든 권한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검거권이 있는. 검거권도 있고 수사권이 뭐, 예, 수사권이 수사권도 있는. 있고 뭐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원래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거기로 발령을 나면 그럼 경찰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찰 훈련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특사경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상표 경찰은 좀 쉽게 상표법 짝퉁 단속하시는 분들이에요. 위조 상품들. 짝퉁. 네. 제가 이분들을 이제 오늘 방송 앞두고 전화로도 취재를 하고 오늘도 가서도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그 전북 대전청사 특허청 있는 건물 앞에 있는데요. 이런 건물 이제 자주 들락날락거리면서 취재했어요. 저 그 소설 쓰는 장학명입니다. 예, 박원동 수사관입니다. 네. 예, 김지원 수사관입니다. 예, 수사님 고맙습니다. 짝퉁을 이렇게 전담으로 잡는 수사기관이 우리나라에 여전히 특허청 특사경뿐인 거죠? 그렇죠. 이제 짝퉁을 전담으로 하는 데는 특허청 상표경찰밖에 없죠. 그러면은 잠복은 또 그거는 또 경찰이랑 똑같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 수사관님 잠복 최대로 오래 해보시는 게 한 5일? 그 짝퉁도 그 차명이나 차명 계좌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 특정하고 물건 특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보를 위해서 수사관이 진짜 오랫동안 기다린 경우가 많습니다. 아, 다른 거 아니라고요. 짝퉁 관련한 기사에 언제나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갈수록 진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기사를 썼을 때 지능화된 수법이라고 한 게 제조 범죄 조직이 그 기능공들을 섭외를 해서 선주문을 받고 비밀 공장을 마련을 해요. 그래서 뭐 가방 100개, 뭐 옷 뭐 300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만들고 나면 몰래 팔고 공장을 비우고 흩어지고 다시. 흩어지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하고 이게 이제 다 옛날 얘기더라고요. 지금은 뭐 중국에서 처음부터 다 만들어가지고 들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판매는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몰래 팔 필요가 없고 온라인. 온라인 때문에 많이 마켓이 네. 커졌구나. 네, SNS로 팔고 온라인 마켓에 올라오는 것도 상당수 짝퉁이 있고 맞아요. 그렇구나. 최근에 벌어진 그런 아주 좀 대표적인 사건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범인 일당은 이제 남매예요. 남매. 네, 남매고 그래서 여동생이 소셜 미디어로 회색 클럽을 해가지고 모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사겠다라고 하면은 주문을 보내면은 오빠가 그거를 중국에서 기술자를 데리고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고 쓰고 그러니까 가짜라고 얘기하고 파는 거죠. 얘기하고 팔았는데 소위 말하는 뭐 특 S급 정말 진품 같은 가짜를 파는 거고 아니 이분들이 판 가짜가 가짜 가격이 1,300만 원이에요. 가방인데. 와, 가짜가 H 이런 거군요. 그렇죠. 예. 정가는 얼마길래? 정가 1억 1,000만 원. 이 고객들은 일단 뭐 대학 교수, 의사 뭐 이런 분들입니다. 가격 때문에 뭐 그 사신 분도 계시지만 그 1억 1,000만 원짜리 가방 같은 거는 주문을 해도 쉽게 못 산다면서요. 그렇죠. 대기 기간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이분이 모은
그 회원이 2,300명이에요. 2,300명이고 그 중에 700명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발을 했는데 회원제 사이트에서 중국산 특 S급 가짜 명품을 팔아 34억 원의 수익을 챙긴 남매가 검거됐습니다. 붙잡힌 A씨 남매는 블로그와 밴드에 가짜 명품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판매 사이트 회원을 2,000명 넘게 모았습니다. 가짜 명품 80억 원어치를 팔아 34억 원을 챙긴 A씨 남매는 포 등 외제차를 타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적재산권을 가진 그 회사가 고소를 해야지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적발할 수 있는 건가요? 적발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회사가 고발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 사실은 짝퉁 판매업소를 보고 고발을 하면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회사들은 이제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네. 너 때문에 우리의 브랜드 이미지가 이렇게 하락했고 그걸로 수익을 봤으니까 이 정도는 손해로 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배상을 하라. 민사로는 절로 민사로, 나가야 예, 된다. 근데 짝퉁을 만드는 건 분명 범죄인데 네. 짝퉁인 거를 인지하고 구매하는 거는 범죄인가요, 아닌가요? 아, 구매하는 건 범죄가 아닙니다. 구매하는 거. 네, 짝퉁은 사는 사람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좀 죄의식이 없죠. 자기 이거 사는 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짝퉁을 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범죄 조직의 수익이고 그 조직이 어디서 성매매업소 만드는데 투자를 한 셈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수요 없어지면 싹 없어질 만한 범죄거든요. 그렇죠. 수요가 있으니까 수요 때문에 공급이- 생기는 범죄잖아요. 네. 제가 오늘 낮에 그 압수물품 그 컨테이너 다녀왔는데 이런 것도 가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냥 생필품 우리 쓰는 거 그런 것도 가짜가 많아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압수물품 놔두는 그런 네, 보관 창고입니다. 와.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좀 기묘하달까? 사실 이제 이 제품은 네. 그 아울렛에서 판매했던 거거든요. 이거 사는 분은 그러면 진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썼던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라인드도 아, 공업용 그라인더 네, 네, 가는 거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깨져요. 그렇죠. 깨지면 네, 이거 쓸면 돼요, 나- 이렇게. 막 돌아가다 날아가가지고 눈에 들어가고 막. 예, 예. 마스크도 짝퉁 있어요. 짝퉁인데 검정필 네. 한국 산업안전공단 검정필 획득. 이거는 한참 코로나 마스크 모자랄 때. 할때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이게 그 대란이 일어났었던 그 물건. 이야. 그래서 만들자마자 인기 끈다 싶으니까 바로 그냥 또 짝퉁을 만들고 참. 아니 근데 이렇게 뭐 말씀만 듣다가 물건을 보니까 진짜 짝퉁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꼭 명품보다는 뭔가 신용과 브랜딩이 된 제품은 짝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왜냐 그 이름 보고 다 사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2015년에 검거가 된 사건이고 천삼 위조 사건입니다. 천삼? 네. 인삼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홍삼의 네. 등급인데 최고급 최고급. 최고급 홍삼을 따로 이제 천삼이라고 브랜딩을 해서 팔아요. 파는데 제가 어제 인터넷 쇼핑몰 가가지고 천삼 얼마인가 보니까 요만한 거 600g짜리 한 통이 300만 원이에요. 와.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게 이제 짝퉁 판매업자, 짝퉁 제조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거 짝퉁 만들면 정말 큰 돈을 벌겠다 싶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국의 이 짝퉁 제조업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상 봐가지고 모를 것 같고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웬만한 전문가 아니면은 그 인증서라든가 이런 그렇죠. 걸 도용해야 그렇죠. 뭐 아주 거를 이 짝퉁 조직이 어떻게 하냐면은 한국의 인삼 회사에서 그 인증서랑 포장지를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 회사 사장님을 포섭을 합니다. 아, 포장지 만드는 기계랑 정품 인증서 만드는 기계를 한 대씩 더 만들어. 정품 인증서를 수만 장을 만들고 그 만드는 기계를 인천항에다가 배에다 실어요. 배에다 싣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었대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판매 조직 입장에서는 제조 조직 입장에서는 다 끝난 거잖아요.
내일 중국에 가서 기계 열심히 가동해가지고 포장지로 포장해서 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원도의 별장에 가가지고 파티를 엽니다. 파티를 열고 내려오다가 특사경이 체포가 돼요. 피의자가 저기 출국하기 전에 네. 뭐 자기들만의 그 파티를 한다고 거기 별장이 있는 곳에 네. 우리 저희가 또 추적을 해가지고 일당을 검거한 사례인데요. 그 하루 정도만 늦었으면 아마 선적이 됐을 거예요. 중국으로 가는 배에 실리려 했는데 네. 마치 딱 그 전날 영장이 나온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포장지하고 그다음에 증명서 네. 이런 것이 나갔으면 상당히 그 업체는 큰 타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홍삼을 최상품인 천삼으로 둔갑시켜서 시가 650억 원 상당을 중국에 유통하려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가짜 천삼 위주에 필요한 인증서와 포장지, 포장용 기계 등을 중국으로 가져가기 위해 임시 보관해오다 특거청 특별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뭐 이제 소비재였고 어떻게 보면 좀 뭐 귀엽다 뭐 이런 사건인데 짝퉁 때문에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을 많이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약 같은 거? 먹는 약 같은 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처방을 받았는데 가짜 약을 사게 되는 경우죠. 와. 네, 이제 기본 유통시장에도 뿌려져 있다. 기본 유통시장에 엄청 많이 뿌려져 있고, 엄청 많이? 네, 엄청 많이 뿌려져 있고 아예 그걸 노리는 가짜 약이 나오는 게 맞아요. 네, 이건 무서운 얘기네. 네, 말라리아 약을 그렇게 가짜 약을 만든다는 거예요. 야, 이건 이게 진짜 위험한데. 아프리카나 이제 동남아에서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국제기금 같은 데서 말라리아 약을 대량으로 사서 이제 쓸 수 있게 하는데 그거를 노리고 말라리아 가짜 약을 먹는데 이 약을 먹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걸리는 말라리아에 거죠. 걸리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매년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중국이나 인도 등지에서 만든 가짜 약으로 인해 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 저품질 말라리아 치료제 때문에 목숨을 잃은 5살 미만 영아만 12만 2천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무슨 명품 짝퉁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른 거네. 네. 아닌가요? 목숨이 네. 걸린 거. 거의 살인범죄인데 이건 살인. 그렇죠. 살인범죄. 차원이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부품 짝퉁사. 아, 예.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네, 대재앙인데 이거. 대재앙이죠. 근데 그런 일이 한국에서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뭐 원전 납품 비리라고 알려졌던 사건이고 심각한 부품이 짝퉁이 돼서 원전 6곳을 그렇게 이제 세운 그런 사건이에요. 원자력 발전소에 또 불량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교체에만 넉 달 정도 걸려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될 전력난을 극복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의 그 문제의 부품은 뭐냐면 제어용 케이블이라고 하는 케이블인데요.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안전 설비가 원전을 이제 차단하는 그런 설비가 있는데 그때 신호를 보내는 그런 케이블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나죠. 그게 가동을 네. 안 되거나 이러면. 네. 만약에 이 케이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사고가 났을 때 방사성 물질을 차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이런 케이블은 엄청난 압력에서도 가동이 돼야 되고 엄청난 온도에서도 가동이 돼야 되고 굉장히 이제 기술이 중요한 그런 케이블이니까 한국 민간 인증기관에 맡겨요. 그 한국 인증기관이 다시 캐나다에 있는 시험기관에 또 보내가지고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게 해요. 근데 캐나다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네. 불합격 판정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합격한 걸로 고치자. 위조를 하자. 가짜 그 짝퉁 부품을 이건 이제 진품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걸 보냅니다. 그걸 위조를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한국수력원자력의 간부 그리고 대기업 전선회사의 간부 그리고 이걸 인증해야 되는 인증기관 대표. 와, 다 이게 조직적인 범죄네요. 범죄죠.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간부와 이에 가담한 검증업체 한수원 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전선 업무 고문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액이 얼마나 됐나요? 피해 규모가 9조 원에서 12조 원 이렇게 얘기를 엄청난 해요. 규모네. 네, 엄청난 규모죠. 9조에서 12조. 그게 원전 세워야 되고
그 원전 이미 들어갔던 거 다 부숴가지고 교체해야 되고 원전 세운 동안에 더 비싼 에너지로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2013년에 전력 수급 위기가 한번 왔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이제 사건이 밝혀지게 되는 경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는 어떤가 하면서 감사를 했는데 협력업체들이 이제 제보를 합니다. 저 협력업체 이상하게 테스트를 빨리 받아. 부품 보증서를 이상하게 빨리 받아. 이런 걸로 제보를 해서 수사가 들어간 것도 있고 마지막에 이 전선 제어 케이블 건은 결국은 이제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내부 고발 아니면 이런 것도 힘들죠. 이거를 이 상태에서 잡았던 게 맞아요. 다행이라고 볼 수도 나중에 있고. 사고가 나서 네. 심지어 원인을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때문에 있죠. 네. 이거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면 엄청난 거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안전과 관련된 것에는 좀 과도할 만큼 주의를 기울여도 되는데 사실 거기에도 이제 우리가 항상 그 효율이나 빨리빨리 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그 안전성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믿고 계속 가동을 하도록 하려면은 그런 전 과정이 투명하게 언제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못 믿게 되면 결국은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네. 짝퉁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짝퉁도 충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명품을 짝퉁을 사는 그런 레벨부터 그 우리의 생명과 재산 네. 모든 사람의 그런 안전이 직결되는 맞습니다. 그런 짝퉁까지 층위가 달라서 아까 명품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과연 사용하기 위해서 그 가방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명품을 산다는 것은 내가 정확히 돈으로 무엇을 사는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명예와 그런 자존심을 사는 것일 텐데 그거를 싸게 가짜를 사는 것이 과연 내가 제대로 이 물건을 사는 것일까? 그런 것부터 아까 그 안전 문제는 이거는 단순히 짝퉁이라는 맞아요. 표현으로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살인 행위죠. 대규모 살상과 관련된 그런 사기니까 좀 다른 차원으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딘가에서 범죄 조직의 돈벌이가 될 것이다.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이게 범죄 수익으로 이제 많이 이제 활용되잖아요. 범죄 수익을 이제 밖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비트코인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한데 그 음란물 사이트를 미국의 서버에 두고 회원 121만 명을 모아서 엄청나게 그 수익을 얻었던 사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를 하면서 사상 최초로 압수를 해요. 216코인 정도로 압수를 하거든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수익을 쌓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33살 A씨. 검찰은 A씨가 구속일 기준 약 5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부당이득으로 취했다고 보고 몰수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은 사실 당연히 인정됐던 거고 더 쟁점이 됐던 게 비트코인을 과연 몰수할 수 있는가, 몰수 판결이 가능한가가 쟁점이었는데 1심 판결에서는 비트코인 몰수 못한다. 왜냐? 이것은 물리적인 실체 없이 전자 파일화한 거기 때문에 몰수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런 그러니까 판결이 몰수하는 나왔어요. 순간 약간 화폐로 인정하게 되는 것 같이 되는 근데 거죠. 2017년에는 사실 비트코인이 법률적으로는 가상 자산으로 좀 인정되지 않았던 시절이기도 한데 그런 판결이 나서 이제 이 범인은 속으로 너무 좋아했겠죠. 쾌재를 불렀겠죠. 결국에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는데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는 비트코인 몰수 가능하다라는 판결이 사상 최초로 나오게 되는데요. 대법원이 처음으로 가상화폐의 자산 가치를 인정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음란물 사이트 개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 씨의 재산을 몰수하면서 재판부는 거래소를 통해 법정 화폐로 환전이 가능하다며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원래 뭐 다른 물품이었던 것 같으면 공매 절차라든지 환가 절차를 통해서 국고를 이제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자산의 이 가치를 어떻게 매길지 어떻게 환가할지 이런 절차가 아무것도 없어서 검찰이 그냥 전자지갑에 그냥 보관만 계속했던 거예요. 2018년이 막 과열될 때잖아요. 그럼요. 예. 우리나라 부자 됐겠는데요? 보관만 하다가 2021년 3월에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가상 자산의 개념이 들어와요. 보면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 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가상 자산이 드디어 이제 법률적인 어떤 그 정의 규정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그 공매 절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환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 법률 개정 법률이 시행된 첫날 사설 거래소를 통해서 매각합니다. 압수했을 당시에 이 비트코인 2017년도의 가격이 2억 7천만 원이었는데 검찰이 실제 매각할 때는 122억. 검찰 입장에서도 뜻하지 않은 재테크로 국고를 엄청나게 불린 세금 재테크. 그렇죠. 합법적 재테크를 한 거죠. 이게 국고로 귀속이 됐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금이 사라지고 있다?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화폐가 없어지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화폐가 완전히 없어진 세상까지 가기 전에는 일단 중간 단계로 필요한 게 아마 카드 같은 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가 지금은 당장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카드를 이용하면은 완벽하게 안전한 것일까? 2007년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2007년만 해도 카드, 그러니까 은행 카드 같은 것들을 현금 출납기 같은 기계에 집어넣고 거기 자기의 비밀번호를 치면은 현금이 나오고 현금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 이 기계 자체를 가짜로 이제 만들어서 카드를 넣었을 때 카드를 바로 다 복제를 해서 그 카드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면 어떨까? 현금의 줄기가 똑같이 생긴데 가짜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거 만들어야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 안에 그 카드의 정보를 복제해내는 기계를 넣어야 되고 실제 이런 일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당들이 중국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길 가다 보면은 은행이 관리하지 않고 밖에 그냥 뭐 매장에서 관리하거나 그렇게 해서 편의점 포르만 같은데.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것들에 주로 이제 갖다 놓고서 카드를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당장 돈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 기계는 뭐 오류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돈을 주면 안 되니까 뭐 잔액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럼 사람이 잔액이 없나? 그리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동안 거기서 이제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로 돈을 딴 데서 빼는 거죠. 가짜 현금 인출기로 알아낸 카드 정보로 몰래 예금을 빼내간 절도단이 잡혔습니다. 경찰에 압수된 가짜 현금 인출기입니다. 겉모양은 진짜와 차이가 없지만 한도 초과 등의 문구만 뜨도록 만들었습니다. 범인들은 그 사이 고객의 카드 정보는 인출기에 장착된 카드 판독기로 비밀번호는 몰래 카메라를 통해 빼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7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기계를 만드는 데 드는 돈이 2억 원, 2억 원이었다. 진짜로? 그래서 2억 원을 들여 만든 가짜 인출기로 이제 벌어들인 돈이 7천만 원. 그 정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딴 거라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도 이제 할 수 있겠지만 2021년 부산에서 있었던 이제 사건인데요. 이제 스키머라는 기계인데 이거는 카드를 그냥 한 번 긁기만 해도 사실은 그 안에 정보를 다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아파트 문 앞에서 결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치킨 시켜도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을 이용하는 건데 카드를 받아서 일단 자기가 가져온 스키머라는 기계에 먼저 거요. 그러면 정보를 다 빼냈죠. 그리고서는 이게 왜 안 되지? 뭐 다른 기계로 해볼까요? 뭐 이러고 한 번 더 긁는 그때 이제 진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카페 주인이 음식을 시키고 카드를 내밀자 배달 기사가 카드 단말기를 꺼내 결제합니다. 하지만 결제가 안 되는지 또 다른 단말기를 꺼내 다시 결제를 시도합니다. 결제를 하는 척하며 먼저 가짜 단말기로 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 실제 결제를 다시 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빼낸 정보를 이용해서 카드를 그러니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걸 본인이 쓰면은 이제 잡힐 수가 있으니까 이들이 참 이게 또 영악한 것이 그 텔레그램에 이렇게 복제된 카드가 있다고 개당 50만 원에 팔아요. 그래서 이걸 산 사람들은 그렇게 복제된 카드를 이용해서 보통 금은방에서 결제를 했다 그러는데요. 1,700만 원 가까이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배달기사 4명과 총책등 일당 5명은 이렇게 복제한 신용카드를 인터넷에서 한 장당 50만 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불법 복제 카드를 산 3명은 수백만 원짜리 귀금속이나 비싼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결제한 뒤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카드도 카드지만 이제는 대부분 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들을 이제 이용하시잖아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은 편리한 것만큼이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개인정보가 자기가 새로 스마트폰을 개통할 만큼 충분한 정보만 빠져나가면 이제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누군가
이제 제 명의로 폰을 이제 개통을 하고 많은 그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저희의 모든 결제 수단이 모바일 기기로 넘어가면서 또 범죄자들은 이걸 또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이제 대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알려지지 않은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하 경제에 관련된 범죄입니다. 지하 경제. 지하 경제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경제 흐름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경제 활동, 도박 이런 건가요? 예, 그런 거죠. 아, 도박. 예, 도박. 도박, 마약, 도박, 돈 세탁. 사실 뭐 우리가 어디 뭐 미용실이나 식당 같은 데 갔는데 거기서 뭐 신용카드 말고 현금으로 결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도 사실 뭐 뭐 규모가 크지 않고 너무 심각하게 보지 않아서 그렇지 지하 경제의 일부이긴 그러니까 하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돈. 네네. 이죠. 그냥 지하 경제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하라는 거는 이제 이 용어를 만들 때는 분명히 비유의 의미였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사건은요.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돈이 땅 밑에 묻혀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마늘밭 110억 은닉 사건. 어쨌든 이 범죄 수익 얘기인데요. 어떤 형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 형제가 이제 도박 사이트를 개설을 한 거예요. 네. 그 형이 사이트를 개설을 하고요. 동생은 조직원을 모집하고 회원을 관리를 했습니다. 이 서버는 샌프란시스코에 두고 사무소는 중국에 두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호객들을 모아가지고 돈을 입금을 받으면 사이버 머니로 환전을 해주고 도박을 하게 합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회전율이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간 그 온라인 카지노 고객들은 1분에도 여러 판을 칠 수 있었대요. 1시간 동안 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막 수백 판도 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온라인 사이트는 다단계 판매 조직의 수법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다른 고객을 데려온다. 그럼 그 다른 고객이 베팅할 때 원래 수수료를 카지노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데려온 고객이 베팅을 하면 그 사람의 수수료는 일부는 나한테도 오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혈안이 돼가지고 잘 아는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사이트를 소비자로 등록을 하는 소개를 거네요. 해주죠. 네. 근데 이게 카지노 입장에서도 굉장히 영리한 정책이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데려올 정도로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그 수수료 받아도 그 수수료로 또 도박을 해요. 결국은 그냥 다 자기네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 열어가지고 2009년 중순까지 1년 6개월 동안 이 카지노를 운영을 했는데 벌어들인 수입이 170억. 네, 한 달에 10억 조금 못 되게 벌어들인 거고 그건 수익이고 매출, 그러니까 통장에 찍힌 것만 매출을 보니까 1,500억이 넘었어요. 와, 1,500억. 1년 반 만에. 네. 경찰도 알았죠. 이 사이트 개설하고 다음해 초쯤에 이 수사를 들어가요. 수사를 들어가서 2달 동안 계좌를 406개를 추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환수한 돈은 수익금 170억 중에 3억 8,5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도박 자금도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부동산 투자를 하면 적발될 우려가 있고 금융계좌를 통해서 관리를 해도 역시 적발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돈이 이제 모이면 족족 다 현금화를 했어요. 현금화. 근데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잡힐 수도 있으니까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형제는 근거지가 인천이었는데 누나가 전주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나랑 매형 부부한테 돈 좀 맡아달라. 가족. 네. 나중에 보니까 이 누나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110억 원이 좀 넘었거든요. 네. 근데 110억 원 5만 원권으로 이렇게 일렬로 쌓으면 24m래요. 네. 약간 과장 보태면 건물 10층인 거죠. 한 층에 뭐 한 2.4m라 치면은 이 누나도 저 골치가 아팠던 거예요. 누나가 이 돈을 놔둘 데가 없어 하면서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봅니다. 이 동생이 요령을 알려줘요. 누나 근처에 땅을 하나 사. 땅 사서 밤에 가서 거기 묻어. 울타리 치고. 네. 그래가지고 이 누나는 전주에 살고 있었는데 차로 한 20분 거리에 거의 1억 원을 들여서 300평 규모의 땅을 삽니다. 땅을 사고 실제로 거기 이제 뭐 마늘 같은 거 좀 심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다 속았어요. 다 속고 그리고 밤이 되면은
이 돈을 돈을 묻어요. 네, 돈을 비닐봉지에 돈을 5만 원권을 빡빡 채워가지고 김치통이나 페인트통 거기 넣고 그걸 묻습니다. 근데 밤에 땅 파면 뭔가 의심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시골이라 가지고 밤에 몰랐나 봐요. 일찍 주무시죠 시골에서. 한 번 들킬 뻔한 적은 있어요. 원래 그 땅에 소나무랑 매화나무가 있었거든요. 전 주인이 심어놓은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소나무랑 매화나무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자기 땅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옮기려고 굴착기 기사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굴착기 기사가 땅을 파요. 땅을 파다가 김치통 같은 게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하는데 그 안에 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그냥 소나무랑 매화나무만 옆으로 옮기고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세상에 이 돈이 나오게 됩니까? 이게 정말 어이가 없이 나오게 됩니다. 어이가 없이 나오게 되는 게 이 동생 형제가 결국 경찰에 이 사이트가 걸리고 동생은 붙잡혀서 이제 1년 6개월 형을 받고요. 형은 도망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도망 중입니다. 근데 이 매형이 돈을 보다 보니까 약간 욕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사건이 없나 했어요. 결국은 그럴 리가 없죠. 네. 네. 한 3억 정도를 써요. 그러니까. 네. 근데 아까 그 동생이 1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출소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불안해지죠. 아, 우리 처남들이 보니까 되게 무서운 처남들이던데 조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다시 밤에 파괴됩니다. 파괴되는데 3억만 모자란 게 아니라 7억이 모자란 거예요. 4억이 누가 더 썼네요? 네. 매형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그때 나무 옮긴다고 굴착기 기사가 이거 팠었지. 매형은 그 굴착기 기사가 아무래도 의심스럽죠. 그리고 자기가 빼돌린 3억 원까지 이 기사에게 뒤집어 씌워야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굴착기 기사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요. 사실 이 마늘밭에 17억 원이 든 통 5개를 넣어놨다. 근데 2통이 없어졌다.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냐? 그 굴착기 기사님도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건 경찰을 부르자. 경찰을 부르자. 그래서 정말로 경찰을 부릅니다. 네, 큰 실수를 한 거죠.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입니다. 어제 저녁 이곳 마늘밭을 수색하던 경찰에 의해 김치통에 담긴 뭉칫돈 3억 원과 10억 원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묻어둔 돈 가운데 최근 7억 원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이 씨가 밭에서 작업을 했던 굴착기 기사 안모 씨를 의심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추궁을 참다 못한 안 씨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이 매형이 정말 아차했을 거예요. 그렇게 누나 부부가 숨겼던 돈 찾았는데 110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온 세상에 마늘밭 110억 은닉 사건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야, 결국 이 누나 부부는 어떻게 됐나요? 돈 전부 몰수하고 마늘밭도 몰수합니다. 범죄 수익 은닉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그렇죠. 네. 범죄 수익은 국가가 모두 환수하는 게 원칙이고 그 누나는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매형은 징역 1년 이렇게 받았다고 해요. 이게 마늘밭에서 그 110억 원이 나온 게 2011년이거든요. 네. 근데 5만 원권이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게 2009년입니다. 2009년밖에 안 됐나요? 네네. 근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세청이나 한국은행이나 경제금융당국자들이 매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발행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한국은행은 획수가 안 돼요. 이 돈가 어디 갔지?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마늘밭 사건이 터지면서 범죄 조직이 5만 원권을 자금 관리용으로 쓰고 있다. 이게 증거가 나온 거죠. 5만 원권 지폐가 검은 돈으로 전락하면서 시중에 5만 원권이 회수되는 건 10장 중 3장에 불과합니다. 5만 원권이 비자금 용도로 쓰인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실제로 범죄 현장의 증거물은 대부분 5만 원권입니다. 지금도 5만 원권은 별로 회수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현금이라는 게 참 장점 단점이 다 같은 건데 익명성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쓰는 사람한테는
익명성이 있으니까 사생활이 보장되는 거고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 익명성이 되게 단점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지하 경제를 사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게 결국은 어떤 사람이 세금을 만약에 현금을 통해서 덜 낸다. 세금 제대로 내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조세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네, 건강한 사회 한 축이 투명한 경제 활동이라는 점 늘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92년 캐나다에 존 슈니버거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 의사가 그 23살의 캔디스라는 그 여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보통 저희가 그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쓰는 일종의 수면제인데요. 기억 억제제. 그렇죠. 그거 투여하고 이제 시술을 했는데 그 나중에 그 캔디스가 분명 기억이 나진 않는데 뭔가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끝나고서 이제 그거를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고 이 의사가 지금 이제 분명히 그 범행을 저지른 것 같으니까 속옷에서 나온 정액과 혈액도 추출해서 바로 이제 DNA 검사를 해봤는데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DNA가 일치하지 않으면 아닌 거죠. 근데 이 캔디스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자기는 분명히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가 1년 후에 다시 재검사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의사는 다시 검사를 받고 DNA를 이제 비교를 했지만 여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 여성이 좀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건 아닐까. 이거 뭐 DNA가 틀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캔디스는 자신의 그 느낌에 확신을 갖고 이제 사설 탐정을 고용을 해서 이 슈니버거라는 의사의 차량에 침투를 해서 립밤을 가져와요. 그래서 립밤에서 자신이 직접 DNA를 추출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대조해봤더니 이제는 일치한 거예요. 이제는. 하지만 그 잘 아시겠지만 두 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DNA는 그 실제로 증거 능력이 없죠. 증거 능력이 없어요. 이건 그 가서 이제 훔쳐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게 일치했기 때문에 다시 조사, 3차 조사죠. 3차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3차 검사 때에는 혈액의 양이 충분치도 않고 뭔가 좀 혈액이 좀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판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걸로 흐지부지 그냥 끝나버려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그냥 그 묻혀버릴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의사가 그 리사라는 여성이랑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리사는 사실 재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15살 여자아이인데 네. 남편이 수면제, 약 같은 거를 투여한 다음에 그 아이를 이제 성폭행을 한 거를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DNA 조사가 이루어지고 역시 그 정액이랑 다 비교해야 되니까. 근데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이 사람의 각 부분에서 혈액도 채취를 하고 입안에 구강 상피세포랑 뭐 머리카락이랑 다 해봤더니 이 사건의 범인이 맞고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하고도 DNA가 일치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어떻게 조사할 수 도대체 있죠? 처음에 1차, 2차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치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랬더니 여기서 정말 그 상상을 이제 초월하는 그런 그 내막이 있었는데 이 슈니버거라는 이 의사는 그 자신이 DNA 검사를 받을 줄 알고서 펜로드 드레인이라는 의료 장비가 있어요. 이제 튜브거든요. 보통 수술이 끝난 다음에도 각종 오물이 나와서 이게 부풀 수가 있어요, 상처가. 네. 그런 거를 빼내기 위해서 관을 삽입해 놓으면은 오물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그런 관인데 펜로드 드레인을 한 15cm 정도를 자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다른 사람의 혈액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관을 자기 팔에 삽입을 하는 수술을 본인이 한 거죠. 그런 다음에 DNA 검사를 위해서 주사 바늘을 넣을 때 그 펜로드 드레인에다가만 딱 놔서 거기서 피를 뽑은 거죠. 이야.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월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친 DNA 검사에서는 계속 일치하지 않은 걸로 나오고 세 번째 검사 때는 사실 이제 피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2번이나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치 않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좀 많이 손상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때는 충실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a little strange in that, you know, like the blood doesn't look kind of fresh. I don't know. 이팔 말고 이팔로 뽑을게요 이러면은 바로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피를 뽑을 때에도 정확하게 그 뽑는 사람이 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의사니까 의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의사의 지시대로 그 정확한 그 위치에서 피를 뽑은 것이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슈니버거는 이걸로 이제 6년형을 이제 선고받고 이제 징역형을 살게 되는데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유형의 전문가들 범죄들이 100%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느냐면 이게 범죄 심리 프로파일링 용어로 X팩터라고 하거든요. 이 unexpected factor, 전혀 예기치 못한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은 신이 아니니까. 이 의사도 바로 그 부분, 자기가 추가적으로 의붓딸에게 행한 범죄가 아내에게 그렇게 적발당하리란 예상을 못했을 테고요. 그 다음에 3차, 4차 계속 이어서 혈액을 추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리라고는 예측을 못했겠죠. 이런 X팩터는 자기가 예측을 못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에 전문가들 범죄가 연이어 발생을 해요. 의사가 자기의 만삭부인 살인한 사건, 그건 기억하실 거예요. 이상자세 질식사라고 의사의 전문성 내세웠지만 결국 그것도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검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산의 대학 교수도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서 없애버리는데 그 청소하러 나온 자원봉사 나온 고등학생들이라는 예기치 못했던 X팩터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면서 검거가 돼요. 국내에도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2017년 그 의사 A 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약물을 주사해서 이제 살해한 그런 사건을 일으키거든요. 이 A 씨는 전화를 걸어요. 그러니까 119에 전화를 걸어서 지금 아내가 지금 쓰러져서 이제 굉장히 위태롭다고 해서 와봤더니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아내가 죽은 거죠. 그래서 일단 병원에서는 심정지에 의한 사망으로 그냥 진단을 내리고 살인이나 이런 걸로는 의심을 하지 않아요. 일단 그 단계에서는. 이제 그러자 그 의사 A 씨는 아내를 바로 화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뭔가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숨진 김 씨는 병원에서 심장마비 판정을 받았고 곧바로 장례까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유족이 타살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가 쓰러졌을 당시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장례도 태연히 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뭔가 이제 이상한 정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A 씨의 부인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었고 그 전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죽을 뻔한 경험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병원에서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 또 그것에 의한 뭐 발작이 있었거나 그래가지고 죽은 거구나라고 판단을 한 건데 의심을 안 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정황들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의사가 되게 수상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카론이라는 약물을 이제 구입을 하는데 베카론은 이게 몸의 모든 그 근육 같은 것의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육이 정지가 되면은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숨도 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숨도 근육으로 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약물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조치들을 취하고 원래 해야 돼요. 근데 이 약물만 그냥 투입하고 대신 이 호흡에 대한 처치를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는 거죠. 근데 이 약물을 병원 이름으로 이제 구입을 한 걸 알게 되고 그 다량의 수면제도 그 병원 직원의 명의로 이걸 구입하게 돼요. 그다음에 그 병원의 CCTV에서 이 베카론을 무언가에 섞고 이러는 것이 잡혀요. 한 병원 진료실에서 흰 가운을 입은 남성이 주사기에 약물을 주입합니다. 성형외과 의사 45살 김모 씨의 범행 준비 모습입니다. 그 의사 A 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이제 수면제를 먹이고 그 약물을 주사해서 이제 살해한 거죠. 근데 이 약물은 베카론은 이게 4-5시간 정도가 지나면은 다 분해가 돼서 사라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전에도 약물에 의한 범죄는 증거가 남기 때문에 언제나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약물은 좀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증거가 안 남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김 씨는 인근 약국에서 자신이 처방한 수면제를 샀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완전 범죄를 위해 시신을 바로 화장했습니다. 검거는 어떻게 됐나요? 경찰이 자꾸 이제 수사망을 좁혀 들어오자 A 씨가 이런 범죄를 저지를 동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A 씨는 사실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의료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불의를 일으켜서 일단 병원을 옮겨서도 또 이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해서 사실 아내하고도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한 여성 바로 여기 이 사망을 당한 이 아내인데요. 이 아내랑 만나서 금방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아내가 재산이 좀 있어요. 10억 원 가까운 재산이 있고. 근데 어쨌든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도 계속 되게 살기가 힘들어진 그런 정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이혼한 그 자신의 처와 아이에게 그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항상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경찰들이 이제 수사를 더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의사 A 씨는 결국 도주를 하게 돼요. 도주를 해서 뭐 고스톱으로 휴게해서 수소에서 이제 아마 체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직접 준비한 약물로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김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런 끔찍한 범죄들 이런 게 일반인들 보통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지 잘하고 계시죠. 자, 극소수지만 이 전문 지식이 악용되지 않도록 좀 스스로 우리 이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996년인데요. 96년 그때가 3월이었을 거예요. 3월. 네. 3월에 카이스트가 해킹을 당해요. 그렇죠. 근데 해킹을 당했는데 당시에 이제 카이스트와 포스텍은 지금도 그렇지만 서로 약간 라이벌 관계거든요. 과학 특성학교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계속 해커들끼리 항상 그 전쟁 같은 게 있었는데 작은 전투들이 이건 분명 포스텍 놈들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카이스트 이제 해킹 동아리에서 이제 포항공대에 들어가서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복수를 하는 건데 좀 심하게 복수를 한 거예요. 주요 파일들을 뭐 삭제도 막 하고 그래서 학사 업무가 이제 마비가 될 정도가 된 거예요. 컴퓨터 해킹을 추적하는데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자랑하는 과학기술대 학생들이 포항공대 전산 시스템에 침투해서 전산망을 마비시켰다가 검찰에 오늘 적발이 됐습니다. 지난달 5일 새벽 쿠스 회장인 20살 노정석 씨 등은 포항공대 7개 전산 시스템에 침투해 비밀번호 체계를 바꾼 뒤 침투 흔적을 없애기 위해 일부 전산 자료를 지워버렸습니다. 수사검사가 놀랄 만큼 완벽한 솜씨였지만 이들은 결국 한 달여 만에 검거돼 노 씨 등 2명이 구속되고 2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저희 때는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우리 학교 학생이 뭐 해킹했대 그래서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했는데 뭐 구속됐대 뭐 이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거 하면 구속되는 거야? 장난친 건데 구속되는 건가? 막 이제 그랬었던.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학생들이고 뭐 그러니까 타일러 가지고 너 그 해킹 동아리 다 해체하고 당시 안 한다는 각서 쓰고 뭐 해가지고 결국은 잘 좋게 이제 끝났던 것 같아요. 시작은 이렇게 카이스트에서 범죄와 장난의 경계에 있을 것 같은 최초의 해킹 사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의 해킹은 이제 좀 차원이 다르고 그렇죠.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하게 될 중요한 범죄가 될 텐데요. 202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작년이네요.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집집마다 월패드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누가 오면은 거기 화면이 뜨고 그걸 보고서 인터폰으로 사용하면서 문 열어둘 수도 있고 이제는 핸드폰과 연결을 해서 반려견이 혼자 있어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진화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된 집에 있는 전자장치, 컴퓨터 장치들이 해킹을 당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는 일부 공동주택의 월패드가 해킹돼 촬영 영상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월패드 카메라에 찍힌 사생활 영상을 다크웹에서 판매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월패드 해킹 아파트 명단까지 떠돌면서 월패드가 설치된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 유출이나 유통 사실 등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해커 검거에 나설 방침입니다. 월패드를 해킹해서 영상을 그 다크웹에 올렸는데 대략 한 700여 단지 전국에 걸쳐서 700여 단지가 털렸고요. 정부에서는 일단 워낙 이게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긴급 대책을 막 발표하고 했는데 그 소프트웨어 빨리 업데이트 하십시오. 그리고 패스워드를 뭐 간단한 거 쓰지 말고 바꾸라는 거, 그리고 카메라는 다 테이프로 붙여서 뭐 하라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죠. 일단은 왜냐하면 이게 문을 열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월패드에서는 현관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집이 다 뚫려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홈 네트워크의 특성상 동에서 한 가구가 만약에 뚫렸다면 다 뚫린 거예요. 사실 원칙적으로 다 뚫려 있는 상황이고 그 집만 찍혔거나 아니면 그 집 거만 올라왔거나. 그러니까 이게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그 월패드 해킹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2008년에 많이 돌아다녔던 그런 악성 코드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일반 PC들은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2008년 거 같은 거는 뭐 그렇죠, 이건 뭐 그렇죠. 전혀 작동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도 방비가 안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혹시 그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홈 네트워크를 누가 관리하고 전문가가 앉아 있는지 그런 거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죠. 없죠. 저는 월패드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경각심이 생기겠죠. 이제 막 연결되고 있는 홈 네트워크 같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지금 네트워크 연결되는 것들 중에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있고 아무도 챙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보안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안을 위해서. 홈 네트워크 같은 거는 인터넷에 연결을 할 거라면 전문가가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회사나 집에서 지금 인터넷 막는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지 않을 때 함부로 연결하는 순간 다 뚫릴 거라는 거죠. 사실 해킹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아마 널리 알려진 것이 있는데 이제 디도스 공격하는 거하고 그 랜섬웨어가 유명해요. 그래서 저기 어떤 개념이 뭔가요? 디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한다. 그러면은 구글 사이트에 갑자기 뭐 수천만 개의 접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갑자기 순식간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용되는 컴퓨터들을 좀비라 그래요. 좀비. 그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뿌려요. 이제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주로 이런 데 사용된 컴퓨터들은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컴퓨터가 아닐 때가 많아요.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컴퓨터가 뭐 수백 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옛날에 샀는데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컴퓨터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엑스레이 장비를 뭐 굴린다거나 뭐 업데이트 거의 안 시키고 아무도 보지도 않고 창고에 가면은 뭐 수백 대가 쌓여 있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에 연결은 돼 있고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감염이 돼요. 사실 그런 것들이 큰 문제를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랜섬웨어가 여기 또 한번 등장하는데 랜섬웨어는 랜섬 이게 몸값이에요. 몸값. 그러니까 말 그대로 랜섬웨어에 이제 감염이 되면 당신의 데이터는 암호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되죠. 그럼 이제 망한 거예요. 나는 만질 수 없는 컴퓨터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랜섬웨어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워나크라이라는 랜섬웨어거든요. 이제 그 아주 유명했던 랜섬웨어인데 2017년 5월 12일 그날 딱 이제 발견된 건데요. 150개국의 30만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켜서요. 워너크라이가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감염된 컴퓨터 한 대가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컴퓨터까지 감염시키는 특성이 있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병원 등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워너크라이를 이제 분석을 사람들이 이제 자세히 해봤는데 너무나 정교한 거예요. 너무나 정교하고 여기에 사용된 그 윈도우즈 공격 그 방법이 놀랍게도 미국 이제 정보국이 있어요. NSA라고 미국 정보국인데요. 정보국에서 비밀리에 만들었던 MS를 해킹하기 위해서 그것이 유출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거는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하기에는 너무나 고도의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어떤 공격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아예 정책적으로 이거는. 그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이건 혹시 북한이 뒤에 있는 거 아니냐. 북한에 정말 그런 역량이 있나요? 그게 그렇게
될까? 또 얼마 전에 기사에는 그 해킹으로 벌어들인 돈이 꽤 된다. 아 그런가요? 북한이 사실 그걸로 버텼다. 이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미 벌써 미소 냉전은 끝났지만 이제 세계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에 돌입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해킹은 이제 개인의 단순한 이런 것들은 웬만한 거 다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네.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슈퍼 무슨 컴퓨터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마비시킬지도 모르잖아요. 이거는 뭐 어디서 이걸 누가 준비하는지를 알 수도 없고 네. 정부도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발표 안 하니까 일종의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정부를 믿을 수 있냐는 건데 특히 IT 문제에서는 정부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미국이죠. 전 세계의 모든 IT 기업들은 다 미국에 있고 인터넷을 깐 나라가 미국이고 그렇죠. 정보화 산업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은 이 정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그 유명한 이제 2013년 이제 스노우든 사건이죠. 미 메릴랜드주 국가안보국 정사 깊숙한 곳에 있는 특수부대가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지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해커 등 1000여 명의 정보팀이 상주하며 지난 6년간 정보 수집 프로그램 프리즘을 운영해온 것입니다. Well, I, sitting my desk, certainly had the authorities to wiretap anyone from you or your accountant to a federal judge to even the president if I had a personal email.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의 프리즘 프로젝트예요. 프리즘 프로젝트. 프리즘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어지는데 NSA죠. 미국의 정보국이 이 세계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세계예요. 세계. 그 세계에서 움직이는 이 정보를 통째로 이제 감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청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 대서양 해저에 깔린 케이블이 있거든요.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이 결국은 이제 전선이기 때문에 뭐 태평양이건 대서양이건 지나갈 때 해저에 케이블을 깔아야 돼요. 이 해저 케이블에다가 직접 외부에서 전선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붙여가지고 거기로 지나가는 데이터를 몽땅 다 뽑아내고 있었어요. 실제로 전 세계 망이 해저로 연결돼 있다고요? 연결돼 있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써요? 무선 통신으로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통째로 그걸 붙여서 뽑아내고 있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오바마 대통령 하에서 진행이 됐고 그에 대해 사과 안 했고요. 여전히 이 사람은 간첩죄예요. 국가정보기밀죄고 미국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스노든이 반역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 정부가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거고 그걸 고발한 내부 고발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좌우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다 그러니까 무서운 나라. 에드워드 스노든은 반역자다 이렇게. 아니에요. 근데 2014년 그 다음 해죠. 네. 2014년에 에드워드 스노든은 공공 서비스 부문의 퓰리처상을 받아요. 공공을 위해서 이제 훌륭한 기사잖아요, 이게.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해킹이나 이런 그 정보 보안 이런 문제들이 참 이제 가슴 아픈 수준에 와 있지만 원래 해커라는 단어는 원래는 굉장히 좋은 뜻이었어요. 원래 해커의 뜻이 뭐죠? 해킹? 원래는 이게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그 MIT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서 어떤 이익을 바라지 않고 그냥 놀이로 즐기는 행동을 할 때 그거를 해킹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들의 생각은 원래 이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우리 모두가 정보의 사회에 들어갔을 때 이 정보만큼은 어떤 특별한 단체의 독점 없이 모두가 공유하도록 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컴퓨터에 침투하는 것도 그 컴퓨터가 막혀 있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들은 다 공개해야 되고 소스 코드는 만들면 다 공개하고 누구나 다 공짜로 쓸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해킹이라는 걸 되게 좋은 뜻으로 했지만 이제 지금은 인터넷이 과연 통제 없이 어떤 이런 선의만으로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한 의문이 지금은 생기는 거죠. 미래에 진짜로 중요한 범죄들이 여기서 벌어질 텐데 문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정체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아마 개인의 수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과 연결된 이 데이터를 다루는 곳에서는 보안에 그에 합당한 관심과 예산이 투입되어야지만 우리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정보를 지킬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